좀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이 아주 많이 바쁘신데 지난달에도 참석해 주셨고 또 이번 달에도 변함없이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8년간의 한나라당 시정을 우리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어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제 2년째 시정을 이끌고 있는데요. 많이 변했죠? 그렇죠? 네. 뭐가 변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서 비로소 사람이 중심입니다. 시민이 주인 대우를 받는 그런 시정으로 바뀌었다.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이게 변화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이재명 시장을 최재성은 사실 원나는 전화 없었어요.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혹시 제 지역구 노리고 좀 오는 거 아닌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남양주에서 세서요. 옮기지는 않을 거라고. 사실은 이재명 시장님 계시고 이재명 시장님 계시고 최재성은 있고 그런데요. 넷이 나이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눈, 관점 이런 것도 비슷하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또 지금 관점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교롭게 그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수정국제위원회 매달 초청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마지막 강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총선 이후에 이런 강연회 형식을 통해서는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다음 달에 또 해도 됩니다. 12월에 해도 되는데 연말 바쁘시잖아요. 그것도 있고 드디어 이제 제가 원외생활 지금 3년 4년째 하고 있는데 12월 13일이면 제가 이제 또 플래카드를 걸게 됩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 정말 지겨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저하고 경쟁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지역위원장의 뭡니까 이 권한을 가지고 또 이런 초청 강연회에서 당원들 모아서 이런 집회하면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깨끗이 다음 달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는 거죠? 약 1년여의 강연회 우리 민주당의 정말 많은 지도자들께서 다녀가셨습니다. 강연 내용 다시 회상해 보면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신의와 대의명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죠. 흔히들 정치판 하면 뭐 곤모술 수도 있고, 난무하고, 배신이 판친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역사와 국민이 기억하는 정치는 바로 신이 있는 정치인을 인정하고 기억해 왔었습니다. 정치인에게서 일반인들도 신의가 되게 중요하죠. 의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정치인에게 있어서의 신의는 더욱더 각별한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정치인은 국민과 역사와 대화를 나누고 국민과 역사 앞에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마 대의명분일 것입니다.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고 꼼수 부리지 않고 그야말로 대의와 명분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묵묵히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국민을 기억해 줄 것이다. 또 높게 평가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러셨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신의와 대의명분을 중요시하는 또 한 분의 정치인이 계십니다. 바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입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청년 시절부터 우리들의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바보 노무현과 풍찬노숙하면서 변치 않고
신의를 지켰습니다. 2004년 그리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선거에서 전하 최재성 의원처럼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정권을 바꾸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는데, 우리 안희정 지사는 모든 멍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멍해를 짊어지고 감옥을 택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가장 권력이 세다고 했던 사람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감옥형을 선택합니다. 2008년 총선에서 논산 금산에서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인정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총선 출마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당의 명령이니까 대의명분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서 승복하셨습니다. 짧은 편지 한 장 남기고 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지들의 당선을 위해서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경기도 안산에서 보궐선거가 생겼습니다. 지금 김영환 의원이 당선이 되어서 지경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당에서 안희정 최고위원에게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선거이고,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해봐도 안희정 최고위원만큼 경쟁력 있는 사람이 없으니 안희정 지사에게 출마를 권했습니다. 나가면 무조건 당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 안산에 가서 내가 안산 시민들에게, 안산 주민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표를 달라고 할 것이냐, 그렇게 염치 없게 정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활동해왔던 충청도 논산 금산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에게 내가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 논산 금산 주민들을 버리고 안산에서 출마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로 당선시켜주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힘의 정치, 대의와 명분을 중시하는 정치를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감동시킬 줄 아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 바로 저는 안희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2011년도 오늘 마지막 강연에 더욱더 의미 있고 뜻이 깊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는 생략하고 우리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여성위원회에서 꽃다발을 좀 증정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예, 이게 지금 동선이 확보가 안 돼서 나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는데요. 예,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좀 감사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의 사랑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린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 당을 지켜오신 대선배님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충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시장 하시들 않으세요 혹시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그죠? 못 가시오? 제 말씀을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한테 주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주시고, 제가 충남 도지사로서 도정 홍보를 좀 하고 갈까요? 안 그러면은 민주당의 젊은 40대의 민주당의 뒤를 이어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우리
정당과 정치 이야기를 좀 할까요? 혹시 어떤 얘기를 하시면 좋아하실까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두 번째 거요? 예, 두 번째 거 하고 도정홍보도 해야 되니까 끝에 잠깐 붙여서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되고 나서 1948년 헌법을 만들었지요. 헌법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선거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대통령을 많이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18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같이 출발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발했던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성과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동남아시아 몇 개국을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그 주지사들과 회합이 있어서 다녀왔더랬습니다. 각국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더군다나 우리는 식민지를 36년 겪어서 수탈을 당했죠. 해방되자마자 남북으로 갈려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도 그냥 전쟁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유례가 없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봐야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내 형제가 누군가에게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원한을 줬을 것입니다. 그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무언가를 단결할 때마다 저는 왼수야, 저는 빨갱이야 이렇게 공격하게 해서 국가적인 단결을 끊임없이 방해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이룩하고 원조물자 받아먹고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마산리 구자옥 초등학교 출신인데요. 제가 다니던 그 교실은 유엔데이면 꼭 앞에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유엔군이 져준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가 70년이에요. 70년. 그때쯤이면은 그 논산군에서 나온 그 우유 같은 것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식은 이렇게 좀 새 것처럼 보이지만 한참 우리 대선배님들의 그 역사적 히스토리에서 제가 조금은 이해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식민지를 극복하고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보릿고개의 그 참담함을 딛고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저는 우리 아버님 세대들에게 오늘의 모든 영광을 저는 돌리고 싶습니다. 여기 대선배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없는 살림 형편에서도 저희들을 대학교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부모 되보니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만큼 제가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다는 도저히 자신감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그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사람에게 투자해 놓은 결과 대한민국은 민주화도 일으켰고 경제적 성장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전자와 조선, 반도체를 이루는 많은 연구 역량들 그때 가르쳤던 우리 세대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의 민주주의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저희들 그렇게 먹이고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중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늘상 드리게 됩니다. 공무원을 하시는 분도 그 어느 나라 공무원 못지않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열심히 사셨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하시는 분들도 그 어느 나라의 중소상공인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서로가 어느 직종에 있든 간에 서로가 존중하면서 신뢰하면서 자부심을 나누려고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저는 일제 식민지의 역사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얘기, 조선놈은 팽이처럼 맞아야 돌아가. 조선 사람은 모래알처럼 뭉쳐지지 않고 늘 흩어져. 이 이야기를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맞아,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나와서 센 사람이 끌고 가야 돼. 결과적으로 니들은 우리한테 지배를 당해야 되라고 했던 일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니들은 단결할 수 없고 니들은 모래알처럼 무너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끌고 가야 돼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본 식민지를 합리화시켰고, 이 땅의 많은 독재자들과 전 세계의 모든 독재자들은 사람은 다 내버려 두면 분열과 혼란에 빠지니 똑똑한 하느님의 아들 또는 똑똑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 속담에 있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놔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사공이 많아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배가 산으로 갈 만큼 뒤집힐 만큼 그렇게 우리 모두의 대중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자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극복하자고 독재자를 앉혀놓고 임금님을 모셔보니까 임금님과 독재자를 주변으로 끊임없이 이 역사가 부패하고 국가가 망하는 역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역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유럽으로 가면 시민민주주의 혁명이고, 우리로 말하면은 동학으로부터 나오는 끊임없는 민민주의 사상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민주주의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김태년 위원장, 저희들 소위 말하는 386 세대입니다. 저는 충청남도에 가서 도지사가 되어서 어른들 뵙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다 드렸는데 제가 아직도 386 좌파 빨갱이 같아요? 하고 여쭤봐요. 그럼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가 386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저는 지난 분단과 전쟁의 와중에서 야당을 복원하고 야당을 일으켜 세워서 끝내 단군 이래로 최초로 피 안 흘리면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정권교체의 신화를 이룬 그 김대중의 정당의 역사를 저희들 세대가 이제 알아야 된다. 저희들 세대가 해야 될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민주당이 걸어왔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1971년 40대 기소론 이후에 우리 야당의 길은 선명야당 노선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득권 세력과 기득권 세력이 정부 정치와 독재 정치의 철권 정치에 맞서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초창기는 헌법과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있다고 총과 칼로 대통령 되는 그 사람을 쫓아내는 일이 민주주의의 초벌구이입니다. 법과 제도는 따로 있고 백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오늘날 최근에 나온 6.25 전쟁 영화가 뭐 있죠? 고지전이요. 고지전. 그죠? 그 고지전에 그 젊은 그 대위가 멋있었는데. 그죠? 그 고지전에도 그래. 전쟁터에 나와서 죽는 놈은 뼈가 없어서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아직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과 제도가 있어도 권력과 출세하면 그 법과 제도를 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믿었던 믿음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우리 야당을 이끌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서야만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에서 야당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삼당 야합을 통해서 야당의 정통성을 훼손할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의 전통성에 기반해서 끝내 정권교체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정권교체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걸 갖다 줘서가 아니라요, 국가 권력이요 피 안 흘리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바뀌어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겁니다. 조선시대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맏아들에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삼촌에서부터 조카로 그 권력 한번 바뀔 때마다 무슨 상황이 하면서 감옥에 수백 명 가고 수십 명의 목이 잘려야만 했어요. 한 집안에서 왕위가 움직이는데도 그랬어요. 그 역사
역사로부터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의 뜻을 물어서 국가의 권력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제도를 완비시켜낸 분, 그게 저는 김대중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도 위대한 역사는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못 해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어렸을 때 아저씨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대로 헛헛한 장땡이 제리얼 힘 있는 게지. 그래서 사람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돈을 벌든지, 물불을 안 가리고 누구 다리 밑을 기어서라도 출세하든지, 아니면 총칼을 잡으면 권력을 잡든지, 이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 소리를 우리는 했던 겁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던 그 시절을 우리는 뒤로 가야만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돈이 있건 많건, 최근에 어떤 재벌가의 사람들이 자기 아들 두드려 맞았다고 누구 데려다가 몽둥이집 했다가 감옥 가고 돈 무는 거 봐요.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있겠었겠어요? 모든 사람이 법과 제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국익의 결단을 가지고도 나는 나라를 위해서 광주 시민 소요 사태를 진압해서라고 하는 그 전두환 장군의 이야기가 합리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법과 제도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 나라를 만드는 일이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이 먹고 사는 일이랑 상관이 없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주의 참 좋죠. 근데 먹고 사는 일은 무능하고 맨날 대문화했던 사람들이 나라 끌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참 대책이 없는 말씀이죠. 이 민주주의 질서가 바로 시장의 질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시장도 그러한 공정한 경쟁과 법과 제도에 따른 공정한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모든 기업은, 모든 발명가와 기술 개발은 바로 다른 반칙에 의해서 자빠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장 경제는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장 경제의 발전과 바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또 모시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고요? 김대중의 역사가 이 정권 교체의 민주주의의 출발을 만들었다면 민주주의의 재벌구이는, 도자기 구우면 초벌구이, 재벌구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재벌구이 두 번째, 빨래로 말하면 두 번째 설거지 행군물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해야 될 그 과제는 특권 질서를 확실히 행차하는 일이었습니다. 권력의 교체에 새로운 여당과 야당의 정권 교체의 역사를 만들었다면 대통령도 법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현실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룬 업적입니다. 물론 그 바람에 제가 감옥에 가버리곤 했습니다만, 제가 감옥에 가면서도 억울하지 않았던 이유는 민주주의에 그런 전진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각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건 뒤로 슬쩍 감추고 남의 힘 잡아가지고 일벌백계 해가지고 앞으로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압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것을 던져서 원칙과 선을 만들지 않으면 그 지도력은 절대로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권 교체와 특권 질서를 해체하고 법과 제도가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나라의 틀을 김대중 노무현이 완성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저 젊은 누님들 제 얘기 안 어렵죠? 네. 귀에 쏙 잘 들어오시나요 혹시? 네. 네, 고맙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쏙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 당원들입니다. 이 역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이 더 나가는 것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민주주의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민주주의의 다수파와 소수파의 원리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정치판에서 싸우면은 저놈들 저 할 일 없이 또 저렇게 밥 처먹고 앉아서 싸운다고 욕을 해요. 저놈들은 맨날 경찰원들이 싸워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은 워낙 성정이나 인격들이 폭력적에서 싸우는 걸까요? 그분들은 다 어디 뭐 조폭 출신들이기 때문에 못 참고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대립과 갈등과 서로 다른 의견을 폭력과 혼란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내는 제도적 원리가 민주주의입니다. 이걸 잘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모든 국가에서는 몇 년이 걸려서 토론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그렇게 안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움을 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도 우리 한국사 이야기를 읽다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대목이 언제였느냐면 개항기 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삼중당 문구에서 나온 운영군의 봄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그건 이제 대원군의 정책에 대한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밀려드는 외세를 배척하고 조선의 전통과 유기적 원리를 확립하고, 그래서 인재를 약성해서 만주를 꿈꾸는 새로운 조선의 미래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대원군의 꿈을 이렇게 수제로 그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저는 좋게 보였어요. 근데 또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헷갈려요. 대원군이 오른 건지 명성황후가 오른 건지, 김옥균의 이 3일천하로 끝났지만 김옥균의 그 화끈한 개헌고선이 올랐던 것인지, 안 그러면은 농민군과 함께 민초들이 나서서 함께 일구는 동학농민군들이 올랐던 것인지 안 풀리는 숙제예요. 근데 한참 제가 더 뒤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세월 50년 만에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지난 20세기처럼 식민지, 19세기처럼 식민지 쟁탈전 게임은 없겠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전쟁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단결할 수 있을까? 제가 올 초에 도지사가 되니까 그런 업무가 있더라고요. 저는 도지사가 행정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충청남도는 32사단이 지역방위 사령부인데, 전쟁이 나면 제가 통합방위 지역 의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회의를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렸을 때 또 읽었던 역사책 중에 임진왜란 때 동네 부사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오른팔 잘리고, 잘린 나머지 성한 왼팔로 칼을 잡다가 왼팔이 잘리고, 그러다가 칼로 가슴으로 칼을 맞아서 받아서 죽은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었어요. 내가 그 순간이 되면 안 도망가고 끝까지 남아서 동네성을 지켰을까. 예, 방위 업무가 또 남더라고요, 도지사가. 그래서 이제 이 통합방위 의장으로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대통령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 말씀으로 잊지 않으려고 좀 이 얘기를 이렇게 잊지 않으려고 좀 잠깐 좀 명심 좀 하고요. 이제 그래 통합방위 의장이 돼가지고 지역의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자고 해서 갔어요. 가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계시고 모든 장관님들 계시고 합동참모총장 뭐 16개 시도지사, 그 완스타 투스타 완스타는 아예 못 들어오시고 투스타 쓰리스타는 저쪽 뒤에 앉아 계시고 하는 뭐 그런 회의예요. 근데 16개 시도지사들한테 쭉 발언을 시키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제가 마지막 발언자가 됐어요. 그리고 각 시도지사들마다 지역 통합방위에 따라서 이러한 훈련에 열심히 열중하고 계신 무슨 시장님, 무슨 도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라고 발언 기회를 줍니다. 근데 저한테 떨어진 주제가 뭐였냐면, 안보의식 구치 사업을 평소에 잘 열심히 하고 계시는 충남도지사님 한 말씀 해보시라고 하는 발언을 저한테 시켰어요. 청와대 그 대회의실.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한민국의 우리 지도자 여러분,
제가 가만히 제가 제일 젊네요. 제가 48밖에 안 됐으니까 제일 젊습니다. 젊은 마음으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애국심으로 얘기해 볼게요. 안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국민의 단결입니다. 단결해야 합니다. 단결하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면 단결을 어떻게 시키려입니까?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북에다가 퍼다주자고 하셨던 분입니까?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국정을 그렇게 하셨으면 그건 그거대로 존중해야지요. 무슨 이 시대의 좌파 빨갱이 그렇게 욕을 하면서 전임 정부를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국정을 이어가야 되는 자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면서도요, 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분단의 상처도 극복해야 되고, 전쟁의 상처도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옛날 그 어려웠을 때, 전태일 열사의 그 죽음의 한거도 우리가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서 대한민국이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혁명을 하겠다고 했었던 학생운동 때에는요, 아주 좋은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배 보듯이 똑같이 사상을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한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처지도 다르고. 저 하늘의 태양이 똑같이 벌판을 비춤에도 불구하고 흙더미 한 뼘 차이에서 생물과 식물들의 종이 달라져요. 굉장히 우리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생각을 통일시켜서 국가를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해서 그러나 국가가 결정해야 될 통합성은 어떻게 유지하고 국가가 너무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결론을 낼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바로 그 결론을 잘 내자고 만든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려면 선거의 결과로 자기가 이북 국가 보장을 붙여야 돼. 아주 혼쭐을 내. 다양한 이유로 북한에 대해서 다양한 결정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북한 사람들한테 혼쭐 제대로 내줬나요? 우리의 피해와 우리의 젊은 장병들의 희생만 자꾸 듣다. 결과적으로 안보의 문제와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 빨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을 관리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시대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 여러분께 이해시키려고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했던 것을 한 방에 그냥 너끈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정책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신 분 이명박 대통령이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 보수 나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지역주의가 누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으로 치면요, 쪽각하들 기장을 깔아놓고 치는 게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이 제일 크잖아요. 거기다가 저놈들 빨갱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쌍피 두 개를 놓고 내치는 거예요. 이 지역정당의 구조를 이것을 깨려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눈물에 젖이는 그 호남의 한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이 구조로 계속하면 국론도 분열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야당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오죽하시면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당이라고 슬로건을 내걸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하시자마자 이종찬 씨 영입하고 김중근 씨 데려다가 비서실장 쓰고 영남에 있는 사람 죄다 데려다가 자리
영남에 계신 분들은 뭐요? 동진 전략? 동쪽으로 니들이 진격한다는 겨? 안 풀려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으로서 자기 정통성을 지키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정당을 해오면서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정권교체 역사, 정권 재창출 역사를 만들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재임하시는 중간에 보니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렸냐면 영남 분들한테는 아이고 저 사람 원래 DJ한테 양자간 사람이요. 영 지지하기가 마음에 안 가요. 우리 호남 분들은요. 사람이 우리 호남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것 같아. 부산 사람이라고 그런 것 같아. 초반에 다 부산 사람들 뿐이야. 그래서 호남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뜨악해 지기 싫어. 충청도 분들은요. 행정수도라고 하는 당군이의 최고위까지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유한국교를 낸 사람은 그 당시 이회창 박근혜 같은 사람인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나 관리를 해가지고 행정수도 유한 판결 받게 했다고 대통령이 뭔가 충청도를 혼냈다고 충청도에서 인기가 없어졌어요. 이건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일뿐만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처음에는 문민도 이렇게 시작했지만 조금 지나니까 조중동이 민주산악회 군합발을 대신하는 민주산악회 등산합 이래가지고 막 김영삼 대통령 공격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92년도에 낙동강 패널 사건이 나오니까 PK로 갈려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영남 정권, 김영삼 정권이 갑자기 PK 정권이 됐어요. 이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안 챙겨주는 것 같아. 우리 사람들 제대로 안 쓰는 것 같아.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라고 하는 이 지역의 연고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에게 무덤이 되어버리고 그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무덤이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결정을 못 해낸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해야 될 나이 됐지 않습니까, 선배님들? 김태년 위원장과 저희들이 일하는 이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민주당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 관용과 역지사지의 정치문화가 바탕이 되고 지역주의와 남북과 분단과 경제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없는 앙상한 대립구조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몇 가지 좀 이렇게 원칙적 확신을 좀 밝혔다가 요즘 많은 사람들한테 좀 걱정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아니면 안 받겠습니다. 진지하게 받겠죠. 대통령 만들고 진지하게 저도 한번 팔자고 친다고 바뀌죠. 적어도 안희정에 대해서 또 저의 민주주의자 안희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김태년 위원장과 저는 열린우리당 때부터 아닙니다. 지역운동 하셨을 때 이하원 목사님이랑 1994년 학살운동 때도 봤지만 저희가 지방에서 신무연구소를 해가지고 성남의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 김태년 동지를 만났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가지고 변치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의리 이런 건요 제가 그런 건 얘기 안 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변치 않는 의리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인 의리는요 예, 그건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의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리가 아닙니다. 내가 맺고 있는 국민과 역사와 시대와 같이 하는 의리가 그것이 의리인 것이지 개인 간에 무슨 조폭들과 의리 지키는 그건 우리가 의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가끔 어느 분과 비교해서 의리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속으로
제가 이 시대와 정당과 민주주의 그리고 빼놓고 힘없는 사람들과 맺어온 그 길에 대해서 저는 지키려 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잘하는 길입니다. 민주주의를 잘해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 이번에요. 여러분들 성남에는 아까 여쭤보니까 이재명 시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농업 인구가 한 1,400분밖에 안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맘 놓고 얘기할게요. 혹시 저 부엌에 애들 김밥하다가 김이 떨어졌다. 그러면 미리미리 충청남도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에 오셔서 뭐라고요? 예, 농사랑에 오셔서 김하면 보령김입니다. 서천 보령김이 좋습니다. 김을 좀 사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도정의 제일 중요한 목표를 삼농혁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농혁신이 뭐냐고요? 농업, 농어민이 좀 잘 사는 농업.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고도성장은 결과적으로 구로공단과 마산수출자유공단에서 공돌이 공손히 소리를 들으면서 일했던 우리의 피부만 우리의 형님과 선배님들의 그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그 저임금 구조를 통해서 수출 입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릇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농업이 또한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빚 좀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제가 삼농혁신을 민선 5기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제1의 도정 목표로 삼겠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걱정을 해주세요. 성과 내기 힘들어. 나중에 4년 뒤에 네 성과 뭐 냈냐고 물어봐서 성과 없다고 그러면 다음에 떨어질 텐데 그거 내지 마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과 못 내도 좋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의 1의 목표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도리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 또 하려면 이거 1시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딱 핵심만 말씀드리면 농업에서 친환경, 유기농, 다양한 농법을 써서 좋은 농수산물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자연과 생태와 어우러지는 좋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우리 농촌 마을도 자연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마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하는 분들은 그 깨끗한 자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좋은 농수산식품을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이 착한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소비는 어떻게 하면 되시는지 제가 몇 가지 유형만 알려드릴게요. 요새 개콘에 이용하는 대로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그 농담이었고요. 첫 번째, 학부형님들 학교 급식위원회에 좀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부자재가 어디서 오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그 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가능하면은 친환경 장목반을 제가 지금 충청남도 16개 시군별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 장목반이랑 같이 해서 여름에 모내기철에는 애들 좀 현장 결합 좀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 급식이 농촌의 친환경 농업 혁신 운동에 같이 결합될 수 있도록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맞장구 좀 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요, 학교 운영위원회도 좀 가주세요. 그래서 애들 수학여행 어디로 가는지 좀 봐주세요. 수학여행을요, 학년별로 학교에 가면요, 애들이 200~300명씩 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농촌, 어촌, 산촌, 체험마을, 녹색체험마을, 마을 관광사업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 마을 관광사업을 해가지고 애들 받아봤자 20~30명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수학여행 가게 됩니다. 그게 또 나요. 안전사고에도 좋아요, 그게. 그래서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 강노현 교육감님하고 제가 MOU 체계를 맺을 때에도 이렇게 수학여행을 반대로 해서 애들의 생태체험 교육과 농축과 결합하는 걸 해봅시다 했습니다.
학부형님들께는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께는 가능하면 생활활동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활동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은요, 우리 그 노동조합의 지도자분들은요, 우리 회사에 밥 어떻게 만드는지 좀 체크해 주세요. 똑같은 요령입니다. 그 식부자재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회사에 봉사도 가능하면 농촌에 한 번씩은 또 가주세요. 그래서 사장님들과 노동조합이 그 노사쟁이 쟁점 중에 하나가 친환경 농업식품 체계에 대응하는 회사의 구매품 전략, 이런 주제도 좀 하나 꼭 좀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죠? 결과적으로 도시에 깨어있는 착한 소비자, 농업혁신운동을 통한 농민들의 단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효과를 좀 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정책은요, 마치 처음 사회 초년생들이 화장하는 것처럼 색조를 여러 가지 쓰긴 썼는데 아무런 이 포인트가 안 좋아가지고 화장이 너무 심란한 상태예요. 기존의 농업정책이 그 상태입니다. 이것을 잘 모아서 효과를 최대한 내고자 하는 것이 삼농혁신을 제가 추진하는 추진 전략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충남 도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 홍보를 마쳐야 되겠어요. 인터넷에서 홈쇼핑 뭐라고요? 농사랑입니다. 농사랑에 가입하셔서 고추장, 된장, 김치, 청양의 붉은 고추, 부에 표고버섯, 남남리의 대학, 알아요. 논산의 딸기, 그리고 천안의 성안의 배, 예산의 사과, 연기의 복숭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거기서 주문하셔가지고 우리 충남 농업에 대해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